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같은 사람의 이력서인데 한 그룹의 면접관에게는 무거운 서류철에 담아서 들게 하고 다른 면접관들에게는 가벼운 서류철에 담아서 들게 했습니다. 그러자 무거운 서류철을 들고 있던 면접관들은 그 이력서를 더 진중하고 더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는 따뜻한 커피를, 다른 사람에게는 차가운 커피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누군가의 성격을 평가하게 했는데요. 따뜻한 컵을 만지고 있던 이들은 상대를 더 따뜻한 사람으로, 찬 음료를 들고 있던 이들은 상대를 더 차가운 사람으로 느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 실험인데요. 온도와 무게, 그 작은 감각이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서 사람에 대한 판단, 세상에 대한 태도, 또 하루의 기억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말이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금요일 아침입니다. 11월 28일 금요일. 이동현님이 안녕하세요. 이제 완전 겨울이에요. 춥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추워야죠. 겨울은 추워야 되는데 겨울이 너무 안 추워서 겨울에 추워야 제대로 또 한 해도 돌아갈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정옥님, 이강엽님 등등 벌써 추석 체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신홍님이 KBS 콩이나 또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잘 보고 있습니다. 이대호님 너무 어려 보여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예, 이런 문자는 저희가 잘 간직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잠시 후에 내드리고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원탁의 기자들도 만나보셔야죠. 네이버가 두나무를 품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1위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회사죠. 두나무. 네이버가 자회사를 통해서 합병을 앞두고 있는데요. 다만 독과점 이슈라든지 또 최근에 있었던 업비트의 대규모 해킹 사고 등등 다뤄야 할 이슈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좀처럼 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두고 외환 당국자들이 서학개미 때문이다라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정말로 개인들의 해외 투자가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건지 이 상황도 같이 한번 진단해 보시죠. 이 시각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62원대, 62원대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퀴즈. 경제상식 퀴즈는 지금 나갑니다. 알파벳 세 자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지난달에 약 26만 명이 이 계좌를 새로 열었다고 합니다. 3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는데요. 가입 금액도 한 달 사이에 1조 7천억 원 늘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 규모고요. 정식 명칭은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인데요. 국내 주식이나 ETF, 펀드, 예적금을 하나의 계좌로 담을 수가 있죠.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그 배당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또 받을 수 있죠. 만약에 그 이상으로 벌더라도 9.9% 분리과세 혜택이 되니까 절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계좌이기도 하죠. 자, 이 알파벳 세 자 맞춰주시면 됩니다.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2492님 빨리 보내주셨는데 ETF 아니고요. 7463님 IRP라고 보내주신 분들 참 많으시네요. CMA라는 오늘 오답 파티다. 힌트 드리겠습니다. Individual Saving Account. 요 앞자를 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원탁의 기자들도 만나보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원탁의 기자들, 오늘은 알고란의 고란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이버랑 두나무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사실 포털기업 네이버 모르시는 국민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고, 두나무는 업비트라고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죠. 두 회사가 일단은 인수합병 그 구조이기는 합니다만 왜 손을 잡는가?
그 이유부터 좀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 강예지 에디터. 네, 어저께 그 공식적으로 기자간담회 하면서 선포를 한 것처럼 됐는데요. 그 국내 간편 결제 점유율 1위인 네이버 파이낸셜 그리고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합병을 하게 됐고요. 네. 두 회사 주식 교환이 내년 6월에 완료가 되게 되면 두나무가 네이버 파이낸셜의 완전 자회사이자 네이버의 손자 회사로 편입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개 회사가 어떻게 무슨 역할로서 왜 갑자기 이제 합치게 됐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면요. 네. 이 두나무는 투자와 웹3 생태계라는 걸 보유를 하고 있고 네이버 파이낸셜은 결제와 웹2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인공지능과 IT 인프라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 웹2와 웹3 얘기 잠깐 해보면요. 웹2는 저희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 플랫폼에 종속된 인터넷을 이야기를 해요. 웹 2.0. 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튜브 계정은 있지만 유튜브에서 마음대로 제 계정을 어느 날 갑자기 정지시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플랫폼에 종속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웹3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인터넷에서 내 거를 진짜 내가 소유할 수 있게 만드는 새로운 인터넷 환경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웹 3.0 시대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세 개 회사의 역량을 결합해서 글로벌에서 승부를 보겠다라는 게 핵심 메시지였고요. AI와 웹3, 웹 3.0 융합을 핵심으로 해서 5년간 최소 10조 원 이상 투자를 해보겠다라는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웹 3.0 시대로 가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블록체인 기술처럼 개개인이 같이 참여하면서 그 웹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갈 수 있는 또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간다라는 건데, 근데 이거를 네이버 측에서 이해진 의장이 먼저 제안했다 이렇다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네. 이제 먼저 이제 두나무 이제 송채영 회장한테 가서 우리 합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외부에서 볼 때는 네이버가 굉장히 큰 회사로 보이지만 사실 글로벌리하게 보면 뭐 시총이나 연구개발 투자가 뭐 100분의 1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매년 생존을 고민할 만큼 어려운 경쟁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M&A를 안 했다면 망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AI 시대의 그 치열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이 글로벌 빅테크들과 결합을 러닝 메이트로 이제 두나무를 선택한 건데요. 왜냐하면 웹3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용자가 데이터를 직접 소유하고 이제 정보를 유통하는 방식인데 이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뭐 AI, 검색, 컨텐츠, 이 커머스 역량에 이 네이버 파이낸셜의 결제, 또 금융 서비스, 두나무의 블록체인, 가상자산 역량을 이제 합치면 나중에는 정말 이 그 단순히 어떤 검색 엔진에서 벗어나서 뭐 이거를 커머스로 연결시키면서 금융 자산 서비스까지 이제 금융 플랫폼까지 쭉 이제 하나로 묶을 수 있는데 이게 아직 글로벌 빅테크들이 안 한 이제 아직 가지 않은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먼저 우리가 선점을 해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한번 쳐보겠다. 뭐 약간 이런 의지로 읽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지금 뭐 인공지능 기술들, 인공지능 서비스도 엄청나게 막 밀려 들어오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포털 사이트들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이버도 AI를 하기는 합니다만 경쟁력에서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제 생존을 위해서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또 이해진 의장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는 뭐 예를 들어서 내 회사야, 내가 오로지 최대 주주여야 해. 사실 그런 의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통적인 다른 경영자들이랑 또 다르죠 좀. 아무튼 그렇게 열고 갈 수밖에 없는 또 세상이기도 하고. 그 앞서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각 시대의 조류에 맞춰서 뭔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회사들을 합병을 하거나 인수를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모멘텀을 다 넘어왔거든요. 인터넷 시대는 한 게임하고 합병을 했어요. 왜냐면 당시 그 이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게임이 돈 버는 회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합병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네이버 본진 같은 경우에 투자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한 게임은 돈을 당장 벌 수 있는데 약간 미래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이 약간 가능성이 제한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한 게임과 합병해서 이제 존재감을 키웠고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진 다음에 모바일 시대는 첫눈을 인수해가지고 라인을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AI 시대잖아요. 네. 그럼 이 AI 시대의 파고를 어떻게 넘을까? 두나무랑 손을 잡자라고 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고요. 그 아까 지분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최대 주주는 두나무 쪽이 갖고 가게 됩니다. 네. 네이버가 갖고 가는 게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 보자면 그 두나무의 그 창업자
송치영 회장과 김영년 부회장 지분 2개에 대한 경영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이버가. 그래서 경영권 행사는 이제 네이버 쪽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분율만 놓고 보면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의 최대 주주는 지금 두나무 최대 주주들이 가져가게 되는데 네. 하지만 의결권은 네이버가 네이버가 행사하는 걸로 합의했다라는 거죠. 이것도 참 특이한 사례예요. 네. 맞아요. 어떻게 해서든 한 표라도 더 있으면은 경영권 다 잡으려고 하는 게 일부 그런 문화이기도 한데 그러면 이게 또 네이버가 좀 달랐던 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왜 이중상장, 중복상장 정말 많이 하잖아요. 문어발식으로. 근데 네이버는 자회사 상장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번에 네이버 파이낸셜을 이제 합병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상장하는 것 아니냐? 특히 이제 나스닥으로 상장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와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근데 이제 그에 대해서는 그 최수현 대표가 어제 뭐 신중히 검토를 하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좀 한 발 물러섰어요. 그래서 이걸 두고서 두나무 입장에서는 두나무 주주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합치는 게 아니라 나스닥에 올려야지 자기들의 지분 가치가 최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 네이버 쪽의 비전을 믿고 약간 합병하는데 승인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상장을 안 한대. 그러면은 자신들이 보기에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비율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뭐 조 단위로 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두나무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네이버 파이낸셜에 합병 안 해도 맞아요. 우리는 돈 잘 벌고 잘 벌고 네. 나중에 뭐 코스피에도 상장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미래를 보자면 그게 아니라는 거고 그러면 합병에 동의한 그리고 게다가 경영권까지 이쪽으로 의결권까지 넘겨준 송치영 회장, 김영년 부회장 이 기존의 두나무 경영진들의 입장은 뭐냐라고 했을 때 어제 송치영 회장이 기자간담회에 나와서 이 얘기를 했어요. 저도 되게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에이전틱 AI, 우리 에이전트 AI라고 많이 표현하는 그 에이전틱 AI에서는 사용자가 인증하고 결제하는 기능이 필수다. 이게 뭐냐? 앞으로 미래 결제는 AI들이 하게 될 텐데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네. 구글과 코인베이스는 이미 블록체인 기반 결제 지갑 인프라를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402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AI 블록체인 결합하면 AI가 온체인에서 자동으로 송금, 투자, 결제, 수행하는 구조가 모두 열리는데 우리는 그거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송치영 회장의 지금 현재 상황 인식은 뭐냐면 야 우리 거래 규모만 따지면 우리가 코인베이스보다 더 많아. 그런데 향후 미래 먹거리를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현재 두나무가 그 뭔가 시도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었던 어떻게 보자면 탄탄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네이버 파이낸셜과 합치면 더 크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비전을 믿고 이제 아예 합병에 동의하는 결과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두나무 입장에서는 이를테면 송혜자 기자. 네. 이 네이버라는 어떤 제도권의 큰 우산 안에 일단 우리가 들어가야 이제 뭐 미래에 하고 있는 결제 시스템도 붙이고 뭐 그런 빅테크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뭐 이른바 신분 세탁이라면 뭐 신분 세탁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일들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것 같고 네이버 입장에서는 사실 AI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어마어마한 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두나무가 1조씩 영업이익을 1년에 내는 기업이니 이 현금 창고의 역할을 너무 감사하게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 서로의 어떤 입맛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의 현금 창출 능력과 한쪽의 인프라, 플랫폼, 힘 이것도 이제 합쳐지는 건데 근데 여러 가지 그 규제, 제도를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공정위 심사도 받아야 한다면서요. 근데 이게 모르겠네요. 네이버 파이낸셜과 업비트를 운영하는 그 두나무 사이의 상장에 독과점 이슈가 과연 불거질까요? 저는 별로 없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이게 그 독과점을 정의를 하려면 시장의 범위는 어디인가를 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과연 이제 시장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지금 시장 범위 규정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애매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이게 시장인 건지가 결제 시장 전체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합병이니까 이거 뭐 코인 시장으로 놓고 보자면 이제 업비트 자체가 독과점이에요. 지금 현재로 보자면. 그러니까 이게 뭐 포털과 포털이 합병하는 것도 아니고 네. 가상자산 거래소끼리 합병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업들은 계속해서 뛰어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디를 넘지 말라는 울타리가 좀 있습니다. 울타리가 또 높아요. 그 송지영 의장도 그런 쪽으로 좀 불만들을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걸 좀 먼저 짚어볼까요?
상이제됐다. 네, 일단은 그 가상화폐와 관련된 규제 환경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다지 뭐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1단계 입법이라고 하는 그 가상자산 관련된 법이 나와 있고 2단계 법안이라고 해서 그 기초 가상자산 법에 관한 것들이 이제 입법이 발의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굉장히 초기 단계예요. 근데 미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규제나 제도가 있는 환경에서 기업들이 그 안에서 마음껏 뛰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제 좀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질문이 나오니까 오경석 두나무 대표가 규제적인 측면이 있어서 향후 정책 방향에 맞춰서 준비하겠다. 그리고 현재 단계에서는 정부 규제 방향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는 기술적 요소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유통에 관한 문제인데 네. 이거를 사실 누가 관리하고 감독할 거냐의 문제가 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를 금융위원회에서 할 거냐 아니면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맡길 것이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발행사 대주주의 지분 제한이라든가 뭐 준비자산의 구성 기준 뭐 결제 인프라는 어떻게 할 거냐 관련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은 제도 자체도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업계와 당국 간의 의견 차이도 굉장히 충돌이 큰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규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우리나라의 그 사업자들의 사업 속도를 가장 늦추는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재작년까지만 해도 업비트가 코인베이스 같은 다른 곳들보다 훨씬 컸고 작년까지도 거래량이 훨씬 많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다양한 서비스와 그 인프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것 같다라고 보는 게 위기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직까지는 그 규제 당국의 생각이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가상자산 거래소 그냥 그 코인 뭐 돈 넣고 돈 먹기 아니야? 서로 매매하면서 거기서 무슨 가치가 창출되는 거야라는 인식들. 근데 이제 해외는 단순히 그런 거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발생되는 수수료를 바탕으로 또 이 기업이 신기술에 투자를 하고 뭐 스테이블 코인이 됐든 뭐 블록체인 기술이 됐든 나아갈 수 있는 일종의 기반이 되는 건데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뭐 한국은행도 그렇고 규제 당국이 굉장히 좀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보수적일 수밖에 없죠. 스테이블 코인을 만약에 이제 은행들이 아니라 빅테크도 아니죠. 우리나라는 그냥 테크 기업들한테 허용해 줬을 때 보자면 자신들의 규제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특히 문제가 뭐냐면 이게 미국은 그냥 자기네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화하는 거니까 외환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외환 관리에 있어서 이게 통제 밖으로 벗어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합병 과정에서도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진출. 이건 너무나 당연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규제는 마련이 되어 있질 않고 이미 뭐 미국은 지니어스 액트법인가요? 네네. 이런 것도 이제 마련이 돼서 또 조만간 또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좀 나아갈 길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합병 기자회견 하는 날에 업비트에서 수백억 규모의 해킹 사고가 발생했어요. 하필이면 그날 예, 27일 오전 4시 42분이었어요. 새벽에 445억 원 상당의 이 솔라나 기반 이 가상자산 일부가 알 수 없는 외부 지갑으로 유출된 이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뭐 업비트는 뭐 즉각 뭐 24종의 뭐 가상자산을 모두 오프라인 개인 지갑으로 이전을 하고 뭐 한국인터넷진흥원이랑 금융 당국에 신고를 했는데 이 업비트에서 대규모 이제 해킹 사태가 발생한 게 6년 만이에요. 근데 이게 또 한편에서는 이 기자회견 전에 이거를 인지를 했는데도 이 어떤 잔치집에 재뿌리기 싫어서 늦게 이거를 발표를 했다. 뭐 이런 비판도 있고 근데 원인에 대해서 아직까지 계속 규명이 안 되고 있어서 과연 이거 좀 믿을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뭐 얘기들도 나오고 사실 저처럼 이런 약간 코인을 무지한 이제 사람들은 이거 괜찮은 건가? 이런 또 생각을 하는 이제 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약간 신뢰를 좀 더 다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업비트에서는 그 기자회견 있는 날 뭐 어찌 됐든 간에 그걸 또 빠르게 공개를 했던 거고요. 그렇죠. 늦추지 않고. 이게 그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것인가? 우리가 앞에서도 뭐 스테이블 코인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고란 기자 블록체인 기술이 털리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뭐 지갑이 털리는 겁니까? 아이디가 털리는 겁니까? 체인이 해킹당했다기보다는 네. 그 지갑이 털렸다라고 보시는데요. 쉽게 말하면 내 지갑에 있는 5만 원짜리 지폐가 해킹을 당했다는 게
갑자기 어디서 위조 지폐가 나타난 게 아니고요. 내 지갑을 누가 훔쳐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의 방식인데 이번에 2019년에 있었던 것도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은 북한 라자루스 그 해킹 집단의 소행으로 추정이 되고 추정. 있어요. 이번에도 약간 그런 건데 이 라자루스 집단이 해킹을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소셜 해킹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두나무에 다니는 직원의 PC를 해킹하는 겁니다. 직원의 PC를 해킹하는 방법이 굉장히 앞서서 있었던 여러 가지 해킹 방법을 보면 굉장히 길게 아주 장시간 동안 곡을 들여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 메일을 보내서 그런 방식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력서를 보내고 그 약간 이렇게 오가는 와중에 이메일로 그 가운데 어떻게 한 번 실수를 하게 되면 거기 해킹 툴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직원 PC를 통해서 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지갑 관리하는 쪽까지 가서 이번에 이제 솔라나 기반의 자산들이 이제 해킹이 됐는데요. 솔라나라는 어떤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 솔라나 기반의 자산을 관리하는 직원 PC로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이제 추정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게 규모가 아까 뭐 445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에 앞서서 그 언제였지? 올해 초쯤에 바이비트라는 한 글로벌 3위쯤 되는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어요. 근데 여기는 조 단위로 해킹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약간 시장에 굉장한 이제 충격을 줬습니다. 해외에서. 네, 해외에서.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규모가 440억은 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해외에서 발생한 해킹 규모에 비하면 크지 않은 수준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두 개의 자산을 두 가지로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합니다. 하나는 콜드 월렛이고 하나는 핫 월렛이에요. 콜드 월렛은 물리적으로 분리됐습니다. 인터넷하고요. 그러니까 해킹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핫 월렛은 이게 인터넷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통신하고 여기를 이제 해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거래소들에게 콜드 월렛 보관 비율을 70% 이상으로 유지해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악의 경우 해킹 사고가 발생해도 콜드 월렛에 있는 건 안 털리거든요. 네. 그런데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수준을 더 높여가지고 90%가 95%까지 콜드 월렛에 갖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콜드 월렛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이제 그 이용자들이 대규모 인출을 요구하게 되면 콜드 월렛에 있는 걸 빼다가 핫 월렛으로 옮겨가지고 인출해줘야 되잖아요. 이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 수수료를 감수하고서라도 일단 콜드월렛에 대용량을 보관하는 이유는 해킹이 안전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번에 털린 것도 핫월렛이 털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 이제 어쨌든 간에 해킹을 당했다라는 거 이쪽에 이제 보안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도 약간 국내 거래소가 그래도 믿을만하다 해외 거래소보다 더 믿을만하다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콜드월렛 보관 비중 자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설정을 해두고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사실 해외 거래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콜드월렛을 보관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내 거래소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름을 들어본 듯한 대형 거래소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는 다 거래소들이 전액 피해자 보상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상을 해줘야지 이용자들이 믿고 거래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만약 보상 안 해주면 앞으로 이 거래소 거래하겠어요?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다 이용자 피해 제로로 이제 만들었고요. 어쨌든 이번에 사건을 통해 가지고 뭔가 그래도 좀 소소하게 막았다는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보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겠죠. 사실 안 뚫리는 거래소는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뭐라 해야 될까 뭐 그 지폐에 대한 그 화폐에 대한 그 신뢰성이 높더라도 그거를 지갑에 넣어놨는데 누가 소매치기가 지갑으로 훔쳐갔다 뭐 이런 개념도 네, 이제 맞아요. 성립할 수 있는 거니까 저희가 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야 하는데 그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국내 주식 뭐 ETF 펀드 예적금 등을 한 계좌에서 모두 운영할 수 있고요. 배당 이자 소득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를 뭐라고 할까요? 알파벳 세 자로 부르죠. 지난달에만 26만 명 정도가 신규로 가입했고요. 1조 7천억 정도가 또 새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무엇일까요? 최용성 님이 여기로 이사 가야지. 요거를 그 발음 나는 대로 그냥 부르면 이사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현옥님 지난 방송 듣고 저도 가입했어요라고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오윤정님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 적금하는 습관을 들여주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그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알바하면서도 열심히 적금하는 아들 보니까 흐뭇하네요라고. 또 이왕이면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는 특히 이제 이 금융상품은
그 서민형이나 그 농민형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도 이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는 게 조금 더 낫죠. 그리고 다만 최소 3년 이상 이 계좌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이거를 알파벳 세자로 뭐라고 할까요? 그걸 맞춰주시면 됩니다. IRP 아니고 CMA 아니고, 오늘 오답이 좀 많아가지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이 시각 현재 환율을 한번 볼까요? 1,464원. 다시 또 한 1원 정도 올라가고 있네요. 1,470원대 넘으면 당국의 강력한 개입이 나타나고 있고, 잠깐 떨어지는 듯 하다가도 다시 또 1,460원대 중반 가고 있고, 환율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어제 목요일에 한국은행 금통위 열렸고, 뭐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 동결이 됐습니다만, 중앙은행 먼저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 역시나 이 환율을 빼놓을 수가 없을까요? 어떻게들 보세요? 일단은 강예지 에디터. 2.5%로 4번 연속 동결이 된 거고요. 그 문구에 일단 변화가 왔다는 점을 많이 주목하는 것 같아요. 금리 인하 기조가 인하 가능성이 있는 걸로, 그리고 추가 인하 시기가 아니라 이제 여부, 할 거냐 말 거냐로 바뀌었고요. 지난달에는 이제 인하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라는 입장이 6명 중에 이제 4명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3명, 그러니까 반반, 동결과 인하가 반반 나왔다고 해요. 왜 그랬느냐라고 보면은, 금통위에서는 이제 수도권 주택 가격이라든가 가계부채 리스크, 뭐 환율 변동성 확대 영향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보자면, 다음 달에 이제 통화정책 미국이 결정을 하게 되죠. 네. 네, 지금 인하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일단은 좀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뭔가 원달러 환율을 급등시키는 걸 뭔가 자극하지 않을까, 외국인 자금을 이탈시키지 않을까 하는 어떤 불안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의 집값이 여전히 과열되어 있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값이 전달 대비해서 1.72% 올랐는데요. 2020년 9월 이후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KB 부동산 주택가격 동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기준금리라는 게 그 통화 정책인데, 경기를 좀 부양하기 위해서 혹은 물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작동을 시켜야 되는 건데, 물가는 좀 안정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오히려 집값 때문에, 환율 때문에 내리지 못한다는, 이게 참 역설적인 상황. 맞아요. 오전에 이제 조간 신문들 헤드라인 보니까 삼중고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고환율, 고물가, 집값 불안. 요 세 가지 때문에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제 금리를 못 내리는. 예,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 어제 하느니 내년 GDP 전망치를 종전 대비 조금 올렸어요. 0.2% 가량 올린 1.8%를 일단 전망을 했는데, 여전히 1%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예, 안 그래도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제 불안불안한데, 금리를 이제 내려버리면 또 집값과 뭐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서 이 환율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감이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뿐만 아니고 미국도 지금 이 K자 어떤 양극화. 예, 때문에 이 통화 정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 수장 얘기하는 만큼 참 어려울 것 같아요. 하는 입장에서도. 일단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6에서 1.8%로 좀 높여 잡았어요. 해서 1%대 후반대 성장을 보기는 합니다만, 오늘 아침에 나온 거 있죠. 산업 생산, 지난 10월 산업 생산 발표가 됐는데 전달 대비 2.5%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투자 부문에서 좀 부진에 빠졌고, 이렇게 본다면은 특히 이제 최근에 우리 경기 좋아지는 요인 중에 하나 거의 또 반도체. HBM 수출 덕분에 좋아 보이지, 사실 낙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도체 산업과 다 연결된 것도 아니다 보니까 체감 경기랑은 또 거리가 너무 멀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하나는 계속해서 금리를 또 동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이제 미국은 지금 12월 다시 미국의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잖아요. 네, 인하 확률이 한 80%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미 간의 금리 격차는 다시 또 줄어들까요?
뭐 우리가 동결하고 그쪽이 내리면 줄어들겠죠. 과연 의미가 있을지. 근데 별로 의미는 없다라는 그래요? 생각이 들어요. 음. 그 정도 수준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금리 차가 뭐 역전된 지 오래됐습니다만 미국의 금리가 더 높다 보니까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 이 우려 되게 오래 많이 했었는데 외려 외국인의 뭐 투자 자금은 들어오고 있고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이 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환율 차이 때문에 채권 쪽에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국내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해외 주식 투자가 이제 많이 늘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죠. 뭐 한미 간의 금리 차이가 역전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게 아니라 어떤 자산 배분 성격의 자금인가 그리고 그 기대 수익률이 어떤가 그걸 이제 본질적으로 봐야 하는 건데 근데 그 기대 수익률을 보고 나가는 대표적인 게 우리 서학개미들의 그 해외 주식 투자 자금입니다. 이창용 총재도 관련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도요. 네. 똑같은 얘기를 꼭 같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 네. 뭐라고 했을까요? 네. 1,500원 가까이 가는 건 한미 금리 차 때문도 아니고 내국인에 의해 해외 주식 투자가 늘면서 생기는 한방향 쏠림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젊은 분들이 하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해서 물어봤더니 답이 쿨하잖아요. 이게 유행처럼 막 커지는 게 걱정이다. 우리의 쏠림을 막아주면 이제 환율 상승이 빠르게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환율이 이제 고환율이 계속 유지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한국은행 총재가 콕 집어서 이제 내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 특히나 이제 젊은 층들의 해외 주식 투자를 콕 집어서 얘기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반발이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커뮤니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IMF 때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때 IMF 때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왜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맞았느냐? 국민들이 사치해서.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그게 통했어요. 당국자들의 발언. 네,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반발이 있는 거죠. 야, 그러면은 환율이 이게 서학개미 때문이냐? 이러면서 이제 서학개미 투자자들이 이제 반발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다가 사실이 아니라고 정부에서 해명 자료를 내긴 했지만 해외 주식 투자를 막기 위해서 해외 주식 투자 양도소득세를 40%로 올릴 거다라는 막 이런 괴담이 막 돌기도 하면서 지금 현재 민심이 상당히 안 좋은 분위기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이창용 총재가 젊은 사람들이 쿨해서 해외 투자를 많이 한다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친구들이 뭐 해외 주식 투자하는 게 쿨하잖아요. 쿨하잖아요 이렇게 답했다라고 이제 전언을 했던 그거를 건데 너무 일반화시켜서 그렇게 아, 얘기하는 게 일반화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조금 똑같은 얘기도 실제로 보면은 야 그러면 뭐 서학개미가 도대체 얼마나 투자해서 그런 거냐는데 진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봤더니 9월까지 보니까 경상수지 흑자 규모랑 국내 이제 내국인의 직접 투자와 그다음에 기업들이 하는 해외 투자 있잖아요. 요거 네. 합친 거하고 경상수지 실질하고 맞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로 벌어들인 소득을 수출 통해서 이걸 그대로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기업과 개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역과 서비스를 팔아서 벌어들이는 돈이랑 해외로 투자하러 들고 나가는 돈이랑 거의 월별로 비슷하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저는 강의제부터. 이게 조금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이 발언에 대해서 약간 갸우뚱 플러스 약간 화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내 주식이 그러면 괜찮은 거냐. 국내 주식의 펀더멘탈 매력이 떨어지는 본질적인 문제는 짚지 않고 어째서 해외 투자로 나가는 것 그 자체를 비판할 수가 있느냐라는 어떤 인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뭐 세금 얘기 나왔지만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땐 거의 비과세에 가까운데 해외 주식은 차익이 연 250만 원 초과하게 되면 지방세 포함해서 22%의 세금을 이미 물리고 있거든요. 그럼 세금 측면에서는 이미 불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뭐냐? 이걸 좀 더 세심하게 좀 들여다봐야 됐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사실 또 한 번은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대한민국의 비교 대상이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강국입니다. 다른 나라랑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앞에서도 우리가 네이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이버랑 비교를 우리는 뭐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미국의 빅테크랑 또 비교하면서 봐요. 어떻게 보면 이제 눈높이가 높고 또 가장 강대국이 또 빠르게 또 성장을 하다 보니까 또 혁신도 많이 일궈내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투자하는 기울기가 좀 나타나는 걸 테고요. 다만 이제 우리 시장도 계속해서 좀 건전화시키고 육성해 나가고 시총도 이제 크게끔 만들어 나갈 필요는 분명히 또 있는 거고요. 아까 그 증세 이게 사실 뭐 괴담 수준의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근데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씨앗을 뿌리기는 했어요. 당장 해외 투자에 대한 뭐 양도세율을 좀 높인다라는 거 뭐 검토하진 않지만 그렇죠. 언제든
뭐 상황 변화가 되면 네. 검토하는 것이고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 기재부가 이 외환 시장을 주제로 별도로 기자간담회를 하는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죠. 드물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서학개미의 투자금을 국내로 돌리기 위한 페널티를 고려하냐 이렇게 기자가 물었더니 현재로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여건이 된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 왜 이런 발언을 하셔가지고 그러고서는 이제 뭐 괴담이 막 퍼진 거죠. 40%로 오를 거라는 뭐 어쩐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어제 또 이 해명 자료를 내면서 원론적인 발언을 너무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 거다 이렇게 또 수습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저희 신문도 이날 일면은 톡 기사로 서학개미 양도세 필요시 상향 이렇게 제목을 냈단 말이죠. 예, 이거는 어쩔 수가 기사 없어요. 제목들 세게들 뽑으니까. 예.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땐 이런 것 같아요. 그 체벌이 이제는 이제 합리화될 수가 없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리지는 못해요. 때릴 수는 없는데 너 그러다 한 대 맞는다.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그러면 일단 움츠러들죠. 근데 사실상 때리진 않았지만 때린 것 같은 효과. 왜냐하면 당국자들 입장에서 지금 급합니다. 아니 근데 환율이 실제로 일어나가. 기자 간담회를 한다고 하니까 환율이 내렸었거든요. 근데 간담회 끝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네. 이러고 다시 올랐어요. 그렇죠. 아 그러게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 해외로 또 빠져나가는 자금들을 막을 수도 없는 거고 또 가장 대표적인 게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 국민연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근데 국민연금은 또 해외 투자를 또 많이 하고 있으니까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역시 원화 약세 달러 강세를 나타내는 하나의 배경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환해지를 더 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해외 투자할 때 국내에다가 달러를 좀 더 매도하게끔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 나오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이건? 일단은 그 원달러 환율 올리는 요인 중에 하나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과 더불어서 기관 투자가 특히 국민연금이라든가 뭐 이런 기관들이 언급이 되면서 국민연금 쪽으로 지금 뭔가 눈이 다 쏠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하고 한국은행하고 통화스와프를 체결을 하는 그 규모가 있는데 이게 연간 650억 달러거든요. 이게 올 연말에 종료가 되는데 뭐 이걸 연장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다양한 방안을 좀 강구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어제 총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선물한 시장에서 달러를 갖다 팔아서 그 현물 시장에서 환율을 하락시키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있는데 여기서 또 나오는 게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의 노후 자산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 환율을 방어하는 데 쓰는 게 맞냐 이런 논란이 또 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네. 그거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와 1,000원에 산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자산이 1,400원 돼서 와 400원어치 환차익이 났다. 2,000원 가면은 돈 더 번다라고 와 좋다라고 맞아요.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엮여 있으니까요. 송일하기. 그렇죠. 아니 근데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또 뭐 환해지를 유도하는 세제 혜택도 또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환해지가 된 그 상품 옆에 이렇게 H라고 표시돼 있는 그 ETF에 투자를 하면은 조금 더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뭐 아니면 해외 주식을 매도해서 일단 원화로 환전을 하면 양도소득세를 좀 감면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방안도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약간 유인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궁극적으로는 뭐 우리 주식 시장이 이제 미국 못지않는 안정적이고 이제 쭉 우상향 한다면야 당연히 이제 서학개미가 아닌 동학개미로 갈아탈 테지만 일단 웬만한 인센티브로는 이 자금이 옮겨오기는 쉽지 않으니 조금 이렇게 잽을 날리면서 이 세제 혜택을 각기 분야에서 좀 주는 게 어떠냐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더라고요. 조수재님이 당장 내 주머니의 이익보다 국부를 지킨다는 큰 안목으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금모으기 운동처럼 우리 주식시장을 지켜내보자는 움직임은 있어야겠죠. 이렇게도 보내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과거에 진짜 위기 때는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쳤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혹여나 또 한 번의 어떤 그런 외환 위기가 온다면 달러 자산들을 다들 팔고 원화로 바꾸면서 그걸 이제 지켜낼 것인가 과연? 아니면 환율이 더 올라가니 너도 나도 달러 자산으로 더 도피하자라고 할 것인가 이거는 좀 저도 걱정이 드는 대목이기도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죠. 알고란의 고란 기자,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 경제전파사 강희애지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 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최근 그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테슬라의 이른바 자율주행. 사실 2단계라고는 합니다만 뭐 그 업체는 FSD라고도 부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최근에 테스트 버전으로, 물론 이제 운전자 감독 버전으로 시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울에서 부산에서 어디까지 핸들에 손 안 대고 갔습니다. 막 이런 영상들이 막 올라오고 있고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보고 있는데, 하지만 뭐 사고 위험성 등 쟁점도 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도적인 것도 그렇고요. 자동차의 세계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와 함께 자율주행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그 테슬라가 우리나라에서도 선보인 FSD. 네. 이거 되게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풀 셀프 드라이빙의 약자이기도 한데요. 이 FSD 좀 놀랍긴 합니다. 네, 현재 한국에 출시된 자율주행 기술은 이 운전자의 개입 없이 알아서 운전을 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FSD가 말이죠. 네. 그렇다고 운전자가 아예 없을 수는 없고요. 그렇죠. 또 국내 인증 절차 없이도 일단은 도로는 달릴 수는 있지만 레벨 2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항상 전방 주시를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룸밀러 쪽에 위치한 카메라가 운전자의 눈동자를 확인을 하고 딴짓을 하거나 뭐 안 보인다 이러면 바로 이 기능이 풀려버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굉장히 정교하게 계속 운전자가 전방 주시만 한다면 차가 알아서 주행을 하기는 하니까 또 이 커뮤니티 사이에서 속속 이제 영상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무척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서울처럼 네. 혹은 부산처럼 길 막 어렵고 차량 많고 복잡한 도심에서도 잘 달린다는 거예요. 네, 결론만 놓고 말씀드리면 잘 달립니다. 네. 시내에서도. 네, 이 테슬라의 경우는 레이더나 라이다 센서를 보는 게 아니라 오로지 카메라를 통해서만 길을 파악하고 이거를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적의 이제 자율주행 길을 분석을 하는 건데요. 회사는 비전 신경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눈과 뇌처럼. 그렇죠. 네, 실시간으로 도로를 파악하고 막힌 길이나 우회로까지 계산해서 주행을 이어나가는 방식인데, 저도 국내 영상 지금까지 다 살펴봤고 좀 빠르게 섭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단순 경로는 물론이고 도로에 놓인 뭐 공사장 구간이라든지 위험 물질까지 알아서 회피를 하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상황을 대비해서 차가 조금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율주행을 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국내에서도 그 테슬라 차량 타시는 분들 많은데 네. 이게 전 모델에 다 적용되는 것도 아니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일단은 미국산 테슬라에만 적용이 되고요. 중국산 테슬라에는 아직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게요. 근데 국내에는 최근에도 보면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진 테슬라 차량이 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아직 테스트를 또 못 해보는 그런 네, 상황이고요. 맞아요. 미국에서는 뭐 이제 테슬라, FSD 쓰시는 분들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종종 그 사고 소식들이 들려오잖아요. 네네. 오류라든지. 네. 안전성은 괜찮을까요? 네, 확실히 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도 이 오토파일럿 또는 FSD 관련해서 충돌 사고를 조사를 했습니다. 수백 건을 조사를 했고 또 몇 달 전에는 이 주행 보조 시스템에 의존해서 달리다가 사망 사고까지 난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해외의 경우. 네. 그래서 미국 법원이 처음으로 회사에게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 자율주행 기능 무조건 맹신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한두 건의 사고가 굉장히 좀 걱정을 일으키기도 하고 책임 소재도 굉장히 불분명하잖아요. 좀 여러 가지 홍역을 치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용어도 오토파일럿이라고는 쓰지 말아야 된다. 풀 셀프 드라이빙이 과연 맞느냐. 그렇죠. 네. 그런 논쟁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사고 나면. 네, 일단은 이 기능들이 아직은 레벨 2 수준의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레벨 2 같은 경우는 이제 차가 알아서 상황, 인지, 판단을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전자의 책임을 가장 먼저 묻습니다. 그래서 법 규정도 일반 자동차와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제조사보다는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거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사 이제 차가 오작동해서 사고가 났다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조건을 걸 수 있어서 제조사가 법적 책임을 아주 일부만 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너무 운전자만 좀 불리한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부도 한국 정부도 보험업계와 함께 자율주행 시에 책임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운전자의 관리 감독이 있어야 하는 거고 특히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될까요? 네, 일단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안 하면 기능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같이 운전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눈 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운전 보조의 기능이라는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 같고요. 마치 완전 자율주행처럼 보이지만 이제 국제 기준으로 정의하는 정말 사람이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은 채 차가 알아서 주행하는 그런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라는 사실도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5단계 중에서 현재 나온 건 2단계 정도로 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문윤홍님이 부산 운전하면 합격이라고 보내주셨는데 뭐 특정 지역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긴 합니다만 하여튼 어려운 도심에서도 통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은 부산 지역에서도 이거 테슬라로 손 안 대고 얼마까지 갔습니다. 이런 영상도 또 올라오고 저도 있더라고요. 봤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그 해외 완성차 업체들이 또 우리나라에 속속 진출하고 있잖아요. 네네.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기능을 또 앞세워서요. 네. 이유는 뭘까요? 네, 지금까지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려면 한국에서 말이죠. 고정밀 지도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국가 간 지도 보안 규제가 우리나라는 또 분단 국가이기도 하고 굉장히 까다로워서 한국에서는 고정밀 지도가 원소스가 제공되지 않았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작동 자체가 기술 개발이 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시간이 흘러서 소프트웨어 기술이 너무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처럼 카메라로만 읽고 나머지는 다 소프트웨어가 분석을 해서 고정밀 지도 못지않게 길을 이제 회피 경로 최적의 길을 찾는 거죠. 이렇게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한국에서도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결정적인 이유,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미 FTA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미 FTA 조항을 보면 기술 비차별 원칙이 적용이 되거든요. 이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차의 안전장치 기술을 한국에서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판매 가능한 기능을 한국에서 임의로 금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또 FSD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자율주행이라는 한국 내의 새로운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 FTA상 기술을 차별하면 안 된다. 네. 어느 기업건 하게 해주고 어느 나라 기업건 못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미국산 테슬라 차량은 이 FASD 2단계 네네. 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오는 테슬라 차량에는 또 이게 한미 FTA 적용이 안 되니 맞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린 차는 중국산 테슬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FSD 기능 그리고 완전 보편화까지는 아직은 조금 한국에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업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그 또 비싼 돈 주고 일부러 그 차량을 사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네. 그 FSD라고 하는 기능을 네. 또 많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렇죠. 좀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같은 메이커이기도 한데 네. 자율주행이 도입되면서 사실 그 업체들의 경쟁도 더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의 판도도 바뀌게 될까요? 어떨까요? 네, 일단은 계속 이 한미 FTA가 걸리기는 하는데 이 네. 틈새를 파고든 전략이기 때문에 미국산 차만 구현이 가능하다는 부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산 테슬라도 많이 있고 FSD가 보편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도 변화의 물꼬는 텄다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사실 미국만큼 놀랍게 성장 중인 곳이 또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중국산 전기차가 얼마만큼 한국 시장에 빠르게 들어올 것이냐가 이제 국내 자율주행 기술 시장의 이제 판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좀 뒤처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좀 제도를 좀 선진화하면서 좀 풀고 좀 기술을 촉진시키느냐가 향후 대한민국 자율주행 시대로 가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야, 그러게요. 중국에서도 그 자동차 메이커들이 또 테크 기업들이랑 손잡고 자율주행 기술 막 선보이고 있고 네네. 중국에서는 또 이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들 만들어서 이미 또 그런 차들 많이 타고 다닌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자율주행 기술만 놓고 보면 저도 작년에도 중국에 가서 취재를 하고 했었는데 예. 정말 놀랍습니다. 주차부터 해서 그런 복잡한 길을 빠져나가는 회피 능력이 굉장히 대단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중국 교통 상황도 굉장히 복잡하고 안 좋은데 이 모든 걸 헤쳐나가는데 이제 또 내년부터 중국산 브랜드가 대거 한국에 출범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또 이제 그들 업체들이 또 그들 나라가 통상 분야를 또 앞세워서 네. 개방하라, 자율주행 우리 기능 막지 마라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솔직히 좀 국내 업체들은 자율주행 기능이 아직까지 많이 좀 뒤떨어지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고민이 깊은 건 국내 완성차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정부의 입장도 굉장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다각화적으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과거에 아이폰 초창기에 네. 한 1, 2년 정도 수입을 막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이에 우리나라 스마트폰 제조사는 또 열심히 또 개발을 했고 네. 그 시절에는 그게 통했습니다만 지금 시절에는 과연 자율주행 기술을 몇 년 막아낸다? 이것도 사실은 또 맞지 않는 시대 네. 흐름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어렵습니다. 확실히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네.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2부에서는요. 얼마 전에 있었던 누리호 4차 발사 그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앞으로 또 우리의 우주 기술이 어느 방향으로 또 얼마나 나아갈 수 있을지 우주 산업에 대해서 직접 또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